스타쌤과 함께 코인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코인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양희연입니다. 앞으로 코인스타에서는 크립토 시장에 대한 실시간 이슈들, 그리고 꼭 알아야 하는 코인계의 소식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주목할 만한 코인에 대한 정보들 여러분께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평일 저녁 7시에 매일 1시간 동안 진행되니까요. 이 시간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 차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과 영국의 첫 번째 무역 협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그러면서 동시에 지난 주말에는 중국과 미국 간의 고위급 협상도 진행이 됐는데요. 하지만 지난 금요일 이 미 증시 기준으로는 협상에 대한 결과가 아직 도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3대 지수는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는 0.29% 밀려났고요. 나스닥은 보합권에서 마무리, 그리고 S&P 500은 0.07% 소폭 하락하면서 지난 금요일 시장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코인 시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히트맵 열어서 현재 코인 시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유예하는 데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달러화의 가치 자체도 크게 올라와주고 있고요. 또 크립토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중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0만 5천 달러까지 크게 껑충 뛰어 올라졌고요. 올해 1월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를 향해서 다시금 달려가는 모습이 곧바로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히트맵 상에서도 상당히 푸릇푸릇하게 파란불이 일제히 켜져 있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도 지금 0.13% 소폭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더리움도 봐보면요. 1.4% 올라오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XRP는 2.6% 조금 더 크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도 도지코인도 지금 소폭 올라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 테더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크립토 시장의 주요 이슈들도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코인 시황에서도 저희가 함께 정리를 해보기는 했지만요.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주요 배경, 바로 미중 무역 합의였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에는 135%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30%로 대폭 인하한다는 발표가 나온 직후부터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금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가격 급등은 미국의 전격적인 관세 인하 조치가 앞으로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또 코인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도 크게 자극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불확실성이 줄어든 환경 속에서 이 코인 시장에 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늘 수밖에 없는 만큼 앞으로 비트코인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지, 오늘의 이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월에 FOMC 이후로 비트코인이 이미 상승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5월 FOMC 결과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반대로 오르는 중입니다.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저는 전통적인 이 위험 자산이 아니라 디지털 금으로서의 안전자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슈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시장에 대한 실시간 이슈 정리, 더 깊이 있는 이야기는 소통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곧 화면 하단에 QR코드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이 QR코드 촬영하시고 저희 소통방으로 입장해 주시면요. 소통방 안에서는 우리 스타쌤과 함께 코인 시장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지금 봐야 하는 코인들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코인스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그럼 앞으로 코인스타와 함께 해주실 우리의 스타쌤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앞으로 코인스타는 우리 제로쌤이 함께 해주십니다. 제로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딜사이트 경제TV 통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인사를 하게 되셨는데 먼저 앞으로 코인스타 어떤 방송으로 만들어 가겠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 방송 나오게 되면서 딱 한 가지 목적을 딱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코인 하면은 대부분 이제 기술적 분석을 이제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황이나 이제 매크로 아니면 거시경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어떤 건지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줄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코인스타는 우리 제로쌤과 함께 쭉 이어지니까요. 제로쌤의 수업을 열심히 따라오시면서 코인에 대한 모든 것들 완벽 정복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제로쌤, 오늘의 코인 시장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마디로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준비한 말은 있었는데 지금 네. 생각해보니까 이제 갑자기 하나가 떠오르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코인 시장이 장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장마는 비가 계속적으로 내리는 시즌을 말하죠. 근데 어느 한날은 밝은 날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이 딱 그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아직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은 당장에 햇빛이 한번 드는 날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코인 시장에 햇빛이 짜잔하고 드리웠지만 아직은 장마 기간 속에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기간일 수 있겠지만 우리 제로쌤과 함께 하시면 코인에 대해서도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분명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곧바로 이어서 코인 트렌드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서 제가 코인 시장의 주요 이슈들이 살짝 간략하게 언급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제로쌤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코인 시장 이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로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이슈도 한번 열어볼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슈를 먼저 좀 정리해놨죠. 아까 아침에 이제 아나운서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 이제 미중 무역 합의로 다들 알다시피 지금 100K가 돌파가 되었고, 그리고 저번 주에 있었던 이제 FOMC의 내용도 조금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이번 주 프리뷰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연준 의장의 이제 파월 발언들 이제 릴레이가 있고, 그리고 시장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이번 주에 주요 지표 있죠. 네,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CPI가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 다 아직 모른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미중 무역 합의로 10.9만 달러를 돌파 눈앞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을 이제 업비트나 이제 그런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원화 기준으로 따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지금 비트코인이 원화 기준으로 1억 4,800만 원 정도가 아마 근처에 와 있는데 지금 10.9만 달러라는 거는 예전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식을 앞두고 최고점을 찍었던 자리가 109K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현재 이 고점을 다시 한번 넘길 수 있냐 없냐라는 이슈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미중무역 합의로 이제 새로운 고점이 나오냐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앞에 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CPI 지표가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 어떻게 시장이 될지 그 부분부터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미중무역부터 내용 볼게요. 자, 일단은 미국이 중국과 이제 전격적인 무역 합의에 도달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강화되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제 대미 관세 그리고 이제 북미 관세 해가지고 서로 그게 엄청난 보편 관세를 엄청 올렸었죠. 막 처음에는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60%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갑자기 80%까지 올라가고 그 이상 148.5% 정도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관세가 145%면요. 물건값보다 비싼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이 되게 이제 불안정성이 되게 높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오늘 3시간 전, 4시간 전 속보로 이제 각각 미국은 이제 중국한테 145%에서 30%로 이제 관세를 인하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115%에서 죄송합니다. 110%에서 135%에서 135%에서 이제 10% 정도 가량 낮춰서
이제 미국과 중국 모두 115% 포인트죠. 퍼센트 인하를 지금 진행을 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띠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관세 협약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왔으니 이제 비트코인이 새로운 고점에 오지 않을까라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이번 주 이제 CPI 지표가 있으니 일단 시장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이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래서 다들 알다시피 트럼프가 대선 전부터 매번 얘기를 하고 공약을 하나 태웠던 게 관세였습니다. 미국이 트럼프가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이제 보편 관세에 대한 얘기, 그리고 즉 보편 관세에 대한 공약을 주요 가져오면서 이제 대선 레이스를 임했죠. 그러다 보니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엄청나게 클 거다라는 게 전반적인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관점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다들 알다시피 이제 트럼프가 이제 취임식 데이원이라고 할 수 있는 1월 20일 날에 취임식 날 첫날에는 보편 관세, 즉 관세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 않아서 시장이 처음에는 관세에 대한 부분이 한 6월 정도로 제 공약에 꺼내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트럼프는 역시 트럼프였다라고 볼 수 있죠. 데이원 1월 20일이 끝나고 나서 2월 딱 들어서자마자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그리고 중국에 관세를 전면 부과하기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관세 트리거가 딱 터진 거죠. 이제 트리거라는 거는 방아쇠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이제 관세에 대한 방아쇠가 딱 당겨지면서 시장이 이제 불안정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아마 화면에서 안 보이실 건데 관세에 대한 일정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즉 미국이 어떻게 이제 관세를 이제 가져갔었는지 그거에 대한 일정인데, 이거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이거죠. 차트적 관점. 자, 비트코인 차트 이제 이게 4시간 봉 차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작게 노랗게 한번 제가 체크해 놓은 자리가 있죠, 여러분들. 예전에 비트코인이 이제 최고 고점이었던 109K에서 이 관세 트리거가 터지게 되면서 사실 하락세로 이제 관점을 가져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9K에서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죠? 사실은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76.5K 정도까지 떨어져가지고 포인트가 아닌 가격대로만 말씀드리면은 거의 35K 정도 가량이 하락을 한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비트코인 자산의 30%에서 40% 이상 가까이 하락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로 우리는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지정학적 리스크가 제일 무서운 건 그겁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전에 하나 얘기를 좀 드리면 2가지 정도를 크게 볼 수 있는 건데, 예전 트럼프 1기 때 이제 미중 무역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의 이제 전쟁적인 그런 부분이 사실은 끝날 듯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장은 시한폭탄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에서야 미국이 중국과 이제 관세 협의가 됐으니 다시 이제 시장이 안정성으로 올라오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갑자기 태도를 크게 바꾸는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유가 있어요. 트럼프를 다들 알다시피 대통령이기 전에 사업가 기질을 크게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공약들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좀 무서운 사람이긴 하죠. 이 부분이 트위터로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슈 하나하나가 금방금방 터지는 인물이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100K 돌파 이후 지금 이제 105K 정도까지 도달을 했고, 지금 109K 돌파하는 거 아니냐 저 정고점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런 시한폭탄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내용 보고 다음 내용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봤는데요. 저희 정말 중요한 이벤트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코인 시장이 얼마나 높은 지점 109달러에서 지금 70선까지 내려왔다라는 거를 한번 또 체크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는 역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는 또 어떤 키워드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저번 주에 있었던 이제 FOMC를 좀 봐야 되겠죠.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이 되게 좋은 상황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FOMC 얘기도 한번 꺼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CPI 지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드려야 되니까 일단 FOMC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어느 정도 경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FOMC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FOMC가 뭐냐면은 내용 요약은 넘어갈게요. 자, FOMC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미국 중앙은행 페드라고 볼 수 있는 이 연준에서 하는 통화 정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통화 정책을 이제 FOMC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FOMC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금융시장 유동성에 파급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즉, FOMC 회의가 어떤 내용으로 끝나고 그리고 FOMC에서 끝난 이후 파월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과의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주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가이던스가 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이제 줄어드냐, 크게 급진하냐 이거에 따른 차이가 금융시장에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FOMC를 모르고 금융시장, 특히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FOMC가 오늘은 간단하게 뭔지 설명드리고 그리고 FOMC에 대해서 5월에 어떻게 끝났는지 프리뷰도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 말이에요. FOMC를 모르면은 투자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으로 다 풀지 못하는 게 시장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내용은 보게 되면 이제 FOMC는 딱 두 가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금리 결정. 미국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하냐 내리냐 올리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금리 결정과 두 번째는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볼 수 있는 바로 시장 힌트를 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미국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연준이 앞으로는 어떻게 갈지를 알려준다. 그래서 가이던스가 안내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을 하나 알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FOMC가 끝나면은 두 가지를 가장 먼저 보셔야 돼요. 뭐 특정 달에 끝나는 FOMC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봐야 될 게 좀 더 많지만 일단 FOMC가 끝나면 당연히 금리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문이죠. FOMC가 어떻게 내용으로 갔는지 이제 정확히 이제 요약되어 있는 요약문이고 세 번째는 바로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이 세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금리 결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과 파월의 발언들이 이 가이던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체크해 주시면 된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들 알다시피 5월 8일에 이제 이거는 제가 전에 준비했던 건데 금리가 동결됐죠. 4.5%로 이전과 똑같이 진행이 됐고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나운서님. 네. 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네. 이제 좀 돌발적인 이제 질문인데 이번에 미국이 과연 상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계속적인 동결을 가져가는 모멘텀을 보여줄까요? 제가 뉴스 기사를 봤는데 당분간은 쭉 동결 상태가 유지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많은 분들이 내비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을까요?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는 1월에 있었던 FOMC에서 사실 미국이 상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어요. 동결 모멘텀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이후 하반기부터가 되어서야 이제 금리를 내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지금 시간에 다 풀기에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씩 하면서 요약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5월 FOMC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동결되었고 딱히 뭐 주목받는 FOMC는 아니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FOMC에서 파월이 지금 현재 당장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인하를 고려를 안 하고 있고 시장을 지켜보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말 즉슨 뭐냐면 상반기 1월과 3월, 5월과 6월에 해당하는 FOMC에서는 사실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FOMC에서도 아마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고 아마 8월 잭슨 홀 회의가 끝난 이후 9월 FOMC부터 아마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5월 FOMC는 동결로 끝났고 그리고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연준이 이제 사실 8월 1일 날이 지금 맨 밑에 지금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제 금리에 대한 인하 시점이 작년 9월이었습니다. 그렇죠? 24년 9월. 근데 금리를 인하할 때 화끈하게 내렸어요. 25bp 스텝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50bp 가량 내려버리는 이제 단행을 보여줬죠. 이 당시 7월 전부터 24년 7월 전부터 파월은 파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 즉 FOMC에 대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을 바꾸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8월 잭슨 회의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그게 9월 FOMC에서 금리가 인하가 됐고, 그게 50bp 가량 인하를 크게 내렸죠. 그리고 11월과 12월에 해당하는 FOMC에서 25bp씩 이제 내렸습니다. 다만 이제 이후 보게 되면은 1월, 3월, 5월 같은 경우는 계속 동결 모멘텀을 지키고 있죠. 자, 금융시장 내에 제가 왜 1순위가 이제 FOMC라고 항상 얘기를 드리고 싶고 0순위예요. 연준이라는 여러분들 지금 물어볼게요. 아나운서님은 좀 얘기하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글로벌, 그러니까 전 세계로 보게 되면 기축 통화가 뭐죠? 달러죠. 그렇죠. 달러가 제일 중요한 거죠. 달러가 금융시장 내에 거의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달러를 찍어내는 게 어디라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맞습니다. 네, 중앙은행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축 통화라고 불리는 이 달러를 조정하고 할 수 있는 유동성을 공급과 내릴 수 있는 이 연준의 회의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연준이 맞습니다. 만약에 유동성을 중단하겠다, 유동성을 약간 좀 줄이겠다, 아니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20년도 3월 이제 팬데믹 이후에 양적 완화 엄청나게 급격하게 했죠. 그 당시에 이제 나스닥이 선물 지수로 9,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 가까이 내려갔지만은 이 회복세가 딱 2달 만에 끝났어요. 그 고점 찍었죠. 그리고 최고점이었던 16,000포인트까지 찍었고 이후 금리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모멘텀 잠시 멈추니까 끝냈죠. 양적 완화 모멘텀 끝내니까 그 이후에 6,000포인트 가까이 나스닥이 내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시장 조금 어느 정도 다시 굳혀지면서 2만 포인트까지 올라왔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연준이 어떤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하냐에 따라 금융시장이 1순위로 먼저 움직이고 다들 알다시피 미증시 3대 지수가 먼저 반응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주요 다른 국가들의 지수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건 역시 유동성이니까 암호화폐 시장도 그 부분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비트코인을 하는 데 있어서 나스닥 움직임을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유가 간단해요. 나스닥은 성장주가 모여있는 이제 지수죠.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라 볼 수 있는 돈의 흐름을 보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얼마나 좋고 나쁘냐에 따라서 나스닥에 대한 방향성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 부분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스닥이 하락하는 날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전반적으로 내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어디다? 이제 연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연준에서는 1년에 8번 정도의 회의를 걸쳐요. 그리고 1년이 365일이니까 대충 날짜로 따지게 되면 45일마다 FOMC 회의를 갖습니다.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1월과 3월과 5월 FOMC가 끝났으니 총 5번의 이제 회의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6월 17일, 18일 우리 한국 시간으로 보게 되면은 6월 FOMC는 19일 새벽 정도로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얘기하지만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FOMC가 끝나면 전문 한 번은 꼭 보셔야 돼요. 어떻게 내용이 마무리됐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 포인트가 시장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 결정이 딱 때려지는 순간에 시장이 갑자기 변동성을 보이는데 그 이후에 잠깐 잠잠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파월이 나와서 기자들과 무슨 얘기를 하냐에 따라 또 방향성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FOMC에 있는 날 새벽엔 사실 거래를 안 하는 게 좋고 다음 날을 지켜보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한다면 그런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들 알다시피 이제 FOMC 정례회의를 딱 시작하기 전날은 이제 거의 시장이 움직이진 않아요. FOMC를 준비하고 있는 날은.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도 금융시장도 FOMC를 이제 주목하면서 다 흐름을 멈춘 상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되죠. 이제 FOMC를 알아야 하냐, 나 FOMC를 지금 모른다라고 하면은 이제 안 된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FOMC 꼭 알아야 되고 FOMC뿐만 아니라 이제 매크로성의 모든 결정되는 스케줄 라인 이런 것들도 다 아셔야 돼요. 그걸 다 통달하고 나서 사실 기술적 분석을 제일 보는 게 좋은데 아마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나운서님. 네. 분석은 아까 전에 제가 두 가지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있잖아요. 네. 기본적 분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황이나 이슈, 유동성에 대한 체크들이라 볼 수 있겠고 기술적 분석은 간단하게 뭘까요? 차트를 보면서 그 흐름을 읽어가는 게 기술적 분석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기본적 분석보다 왜 기술적 분석을 조금 더 선호할까요?
아무래도 제 경험에 따르면 이 수치가 오르고 내리는 것만큼 가시적으로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결과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시장의 이슈보다는 지금 당장 등락에 또 눈이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쉽죠. 차트가 좀 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시황 같은 거는 이제 뭐 비즈니스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경제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리포트 하나 보려고 할 때 진짜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글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더 많고 자료들이나 통계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투자에 뛰어든다 하는데 이 기본적 분석부터 배우겠다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열의 10명 중은 다 차트로 시작을 하지만 이제 차트로는 어느 정도 매매를 하시다가 한계점을 무조건 느끼실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왜냐하면 차트라는 것을 분석한다는 건 사실 확률적인 거죠.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삼각 수렴에서 상단 돌파, 하단 돌파가 나오게 되면 그 추이로 움직인다라는 거는 공식이 아니고 확률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공식을 외우고 상방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삼산에서 돌파가 나오니까 매수로 따라가는데 왜 꺾이지?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분석은 만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구로서 보는 건데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차트를 설명하는 거에 따라 이제 와 신기하다, 재밌다 이러다 보니 먼저 배우는 거고 그 부분에서 한계가 무조건 있고 공식이 아니라 그리고 차트는 좀 이해를 하는 관점에서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건 배경인데 이 기본적 분석이 바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 분석을 배워야 더 이해가 쉽습니다. 한 가지 뭐 예시를 들어보면 알 수 있듯이 차트 별거 없죠, 여러분들. 저희가 차트를 흰색으로 봐요. 저는 이제 양봉, 초록, 뭐 빨간색 이렇게 보진 않고 이렇게 흰색으로 보는데 전 등락만 많이 보거든요. 근데 볼게요. 제가 이 당시 12월 17일에 보게 되면은 제가 딱 체크한 자리인데 이 당시 하락이 엄청나게 크게 나왔죠. 그리고 그 당시가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왜 하락이 나왔을까요? 12월 17일 날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뭐 사람들은 엘리어트 상승 1파가 끝나가지고 이제 3파가 내려와서 내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12월 17일하고 18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일이 있었죠. FOMC가 있었는데요. 12월 FOMC를 보게 되면은 맨 밑에 나와 있네요. 17일, 18일 딱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디셈버 17일, 18일 작년 12월 17일과 18일에 FOMC가 있었고 그 여파 때문에 어떻게 됐다? 차트가 한번 크게 내려왔다라는 거. 근데 이게 과연 FOMC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고 FOMC를 몰랐다면 이 하락을 그대로 맞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저 같으면 이날을 매매 안 해요. 쉬거든요. 아직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11월 달부터 계속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12월 FOMC에서는 뭔가 큰 변화를 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한 해가 끝나는 마지막 정례 회의죠. 그만큼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이날은 사실 매매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봤다면은 여러분들은 저기서 뭐 차트적 관점으로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진짜 이유는 FOMC 본질에 있었고 그 FOMC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다들 알다시피 작년 이제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꽤 긴 기간 동안 동결을 진행을 했었고 그 동결에 대한 진행은 사실 이제 양쪽 완화가 끝나고 이제 긴축에 대한 모멘텀에서 동결을 한 1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유지를 합니다. 시장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점 금리까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최고점까지 만들어 놓고 시장을 봐야 돼요. 왜냐 이 기준금리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준이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게 보편상 양적 완화가 끝나고 긴축 모멘텀에 갔을 때는 대부분 1년에서 1년 6개월간 동결 모멘텀을 진행을 해요. 왜? 시장을 봐야 되니까. 아무튼 간에 이러한 동결 모멘텀이 언제 끝났다? 작년 8월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이 이제 금리를 내려야 할 때다. 이제 FOMC에 대한 방향을 다르게 할 때다라고 하면서 9월부터 금리 인하를 딱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죠. 제롬 파월이 정책을 조정할 시간이 있다. 그래서 파월이 이제 잭슨홀 회의에서 이제 이렇게 했죠. 금리를 내리자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9월 이거 제 비트코인 차트예요.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됐죠? 이 당시 비트코인 상승 모멘텀이 50에서 70회에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9월에 이제 금리를 인하하겠다, 유동성을 좀 풀어주겠다고 하니까 바로 비트코인이 100K 돌파가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껴 있었냐면은 이것도 껴 있었어요. 대선 레이스.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엄청난 공약들을 많이 가지고 온 양반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비트코인 시장에 당연히 좋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폴리마켓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아나운서님하고 잠깐 여기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자, 폴리마켓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합법적인 도박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합법적인 도박장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주제로 하냐면은 네. 우리가 이제 도박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스포츠 이런 거를 하지만 폴리마켓은 그런 거를 해요.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될까 안 될까 이런 거를 가지고 베팅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민주당 공화당 싸움이잖아요. 대선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트럼프가 9월 달부터 폴리마켓에서 70% 가량 대선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아무튼 간에 이런 폴리마켓이 대부분 시장에서 주요 어떤 뭐 정치적이라든지 뭐 그런 이번에 이것도 있습니다. 교황이 서가시잖아요. 네. 교황이 다음 교황은 누가 될까? 이런 것도 폴리마켓에 베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시장에서 이런 폴리마켓을 좀 보면은 시장에 대한 대충 눈치를 좀 챌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당시 9월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가져올 비트코인 공약들이 되게 무지막지하거든요. SEC 이전에 있던 게리 겐슬러 사임시키겠다고도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되면은 시장이 무조건 암호화폐 시장이 무조건 긍정적이니까 트럼프의 대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비트코인 시장도 어떻게 된다?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공급에 대선 레이스라는 이벤트까지 껴있다 보니까 비트코인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한 달 만에, 두 달 만이네요. 2달 만에 52.4K 저점 구간입니다. 52.4K에서 108K가 된 거예요. 자산 가치로 보면 2배가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폭발적인 이제 영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아까쯤에 제가 얘기를 했었죠. 엄청나게 이제 금리를 인하를 처음부터 50bp 이내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지니까 물가가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물가거든요. 물가를 지금 계속 못 잡으니까 예전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을 계속적으로 이제 늦췄던 거고 이 물가가 잡힐 듯 하면서 안 잡히니까 다른 말로는 이제 끈적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는 게 그거예요. 물가가 상승해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 그 물가를 이제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시장 지표가 하나 있는데 바로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게 되면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 9월에 금리 인하를 딱 진행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최고치였던 이제 미국채 10년물 흐름까지 그냥 그대로 올라오게 된 거죠. 그것도 2달 만에.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 할수록 파월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전부터 트럼프가 연준의 이제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연준의 금리라든지 통화 정책에 대해서 사사건건 이제 건드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하나의 변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다시 오르니 이제 연준이 인플레에 대한 자신감이 후퇴하면서 11월에 약간 좀 FOMC에서는 안 좋은 얘기를 해요. 이제 당장 또 금리 인하를 우리가 모멘텀을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우리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내려야겠는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딱 12월 FOMC에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딱 보여주는 게 이제 전도표인데 잠깐 화면 다시 보여주실게요. 네, 그래서 FOMC가 이번에도 동결됐고 인플레 우려성도 끝났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들. 12월 달에 이제 약간 비트코인 시세가 급락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12월 FOMC에서 매파적 금리 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웃긴 거는 12월 달에 금리를 인하했다, 안 해, 동결했다? 인하는 했어요, 25bp. 근데 왜 매파적이라고 얘기를 하냐? 파월의 발언과 그리고 점도표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요. 미국이 앞으로 금리를 인하를 몇 번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해주는 지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되게 좋은 지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아나운서님? 네, 너무 좋은 지표죠. 미국이 금리를 4번 내릴지 3번 내릴지 2번 내릴지에 따라서 당연히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보이니 네. 사실 금리 인하를 더 하면 할수록 이제 금융시장한테는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9월달 FOMC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9월달 점도표를 딱 보게 되면 이 얘기가 나와요. 분명히 미국이 25년 기준으로 금리를 3에서 3.25 수준으로까지 내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12월 FOMC 끝나면 여러분들 아시죠? 12월 FOMC 때 금리가 4.5%, 지금도 동결이니까 4.5에서 3.25까지 내리려면 최소한 금리를 4번 정도 인하를 해야 돼요. 근데 12월 달 딱 들어서 FOMC가 금리는 인하했어요. 근데 점도표가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분명 9월 달까지만 해도 너희들 금리 4번 내린다며 했는데 연준이 4번은 무리인 것 같고 2번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금리 인하는 했지만 FOMC의 점도표, 죄송합니다. 연준의 점도표 변화, 즉 금리에 대한 전망도가 유동성에는 부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4번 내리는 게 더 유동성에 좋은데 이제 3개월 만에 모멘텀이 바뀌었거든요. 우린 2번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25년엔 금리 인하를 2번 정도 전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때요? 12월 달에 놀란 거죠. 너희들 말 바뀌었네? 유동성 줄인데 하니까 어떻게 됐다? 이제 뭐 비트코인이 크게 내려왔죠. 그리고 그 모멘텀이 쭉 되면서 아마 90K 근처까지 아마 갔던 걸로 90K가 아니라 그 밑으로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FOMC의 여파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줬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FOMC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뭐 통화 정책이라든지 금리 결정은 과연 어떤 걸 기준으로 보고 가는 걸까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아나운서 좀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연준은 이제 이 두 가지를 뭐 숙제로도 하는데 네. 무엇을 보고 금리를 내릴지 오를지 아니면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를 줄지 뭘 보고 판단할까요? 여기는 제가 항복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네. 뒤에 커닝 네. 페이퍼가 보여가지고 네. 네, 이중책무 이제 고용과 물가가 딱 보여가지고 맞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더 기억이 잘 나시거든요. 네. 아무튼 미국의 연준에서는 이렇게 이중 책무라고 볼 수 있는 고용과 물가를 기준으로 딱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물가는 어떤 걸 보고 그러니까 고용은 일단은 완전 고용에 대한 숙제입니다. 고용률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1차적으로 보는 이제 연준이 바라보는 지표는 이제 비농업 지표다. 이제 넘팜이라고 얘기하는 비농업 지표를 1순위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오는 거는 이제 실업률 지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물가를 봐야죠. 물가는 두 개 크가지 인플레이션 지표는 되게 많은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PPI랑 CPI. 근데 연준은 이 CPI를 조금 더 우선순위로 본다. 자, 근데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CPI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발표가 이제 9시 30분인데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막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연대비,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전월 대비, 뭐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 여기서 뭘 봐야 되지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봐야 돼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간단하게 뭐냐면요. 이제 가격대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보게 되면 식료품이나 에너지 같이 가격이 크게 급등락할 수 있는 것들을 제외한 그런 물가들을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연준이 이제 물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식료품이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진짜 급등락이 너무 심하니까 그걸 제외하고 봐야 돼요. 그래야 딱 시장의 시장에 딱 볼 수 있는 물가가 이제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다. 이걸 기준으로 보는데 전년 대비 보냐, 전월 대비 보냐, 전월 대비를 봅니다. 그래서 CPI가 발표한다 했었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CPI MOM 즉 전월 대비를 꼭 보셔야 된다. 근데 이게 이번 주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의 유동성에 큰 영향을 주는 연준이 이 이중 책무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고용은 비농업 지표 본다 했고 물가는 이 CPI 본다 했어요. 근데 이 CPI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뭐 내일에 있네요. 근데 이 CPI를 어떻게 봐야 되냐? 무엇을 봐야 되냐? 전월 대비인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꼭 봐야 된다. 전월 대비로. 그리고 지금 예측치가 0.3%, 이전치가 0.1%인데 만약에 예측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연준은 어떻게 하겠어요? 물가가 높네라고 해가지고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 조금 소극적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실제치, 예측치보다 높다면은 시장이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가가 높다라는 판정하에 연준이 통화 정책을 조금 더 소극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 그래서 발표가 되면 예측치보다 낮은지, 즉 실제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겠죠. 근데 지금 현재 2개월 정도가량은 계속 낮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0.2%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일단 뭐 나오는 건 확인해 보고 가야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CPI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내용도 준비해 볼게요. 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죠. FOMC에 대해서 설명 주셨고요.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이었죠. 이 FOMC와 같은 기본적인 배경 잘 챙겨가야 한다는 거 우리 제비토 쌤께서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코인 시장 보실 때에는 함께 이 중요한 이슈들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인 시장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365일 24시간 동안 항상 열려있는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런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정말 중요할 텐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촬영해서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제롬쌤께서 항상 이 실시간 이슈들 잘 정리해주고 계시니까요. 소통방 참여하시면서 코인 시장 함께 공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코인 클래스와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크립토 시장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짚어봤으니까 이제는 주요 차트를 한번 또 확인을 해볼 시간이죠. 코인 클래스로 돌아왔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비트코인 차트부터 확인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제로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트코인 차트부터 함께 열어보고 또 차트 공부도 해볼까요? 네, 근데 이제 상당히 좀 불편한 자리에 있어가지고 네. 이게 좀 어려운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차트 보여주세요. 왜 어려울까요? 하는데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저는 이런 얘기밖에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 궁금하겠죠. 뭐 시장은 좀 볼 줄 아는데 괜찮은데 이러는데 그러면 차트 좀 풀어봐.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저는 딱 두 가지거든요. 조정이 한번 나올까 아니면은 바로 그대로 다이렉트로 고점을 돌파할까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부분에서 저는 기술적 관점만 본다면은 조정이 조금 나와줘야 되는데 이번 주 내일 있을 이 CPI가 아마 이 비트코인의 이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가 지수가 어떻게 좀 발표되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내릴지 오를지 하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좀 이제 이 부분 원래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CPI 발표하고 나서 비트코인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간단한데 아까 말씀드렸죠. 연준이 현재 상반기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를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아까쯤에 이제 이중 책무라고 볼 수 있는 CPI와 비농업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번 연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없잖아라는 게 시장에 지금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아마 CPI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만약에 너무 높은 수준으로만 나오지 않는다면요. 설명이 좀 길었고요. 아무튼 얘기를 좀 계속 해볼게요. 원래는 지금 저점이었던 74K 구간까지 갔다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장의 심리적 가격대라고 좀 볼 수 있겠죠. 100K 정도를 사실 거의 무난하게 돌파가 나왔거든요. 예전에 이 100K 구간에서에 대한 이제 지지나 영향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돌파하기 전에도 한번 저항이나 리테스트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너무 쉽게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위쪽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밖에 지금 저항대가 없기 때문에 매도를 보는 건 너무 위험하죠. 밑으로 내려올 때 매수 관점은 볼 수 있더라도 현재 높은 자리에서는 딱 전고점 대비로 손절 주고 딱 매도를 보는 것밖에 안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일 좋은 건 베스트는 뭐냐면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닌 내려와 줘야 된다. 그래서 조정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큰 관점으로 2번 정도의 파동으로 올라와 줬죠.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저점과 고점 라인대를 보게 되면은 피보나치도 너무 예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내려오면 정말 좋을 자리가 94.015K까지 내려오면은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볼 수는 있대. 다만 이 자리가 사실은 10K 이상은 내려와야 좀 볼 수 있는 자리죠. 그러다 보니 이 자리를 일단 핵심으로 찍어주세요. 비트코인이 현재 하락을 해도 94K는 쉽게 무너지지 않겠네 정도 체크를 해주시고 그럼 또 거기서 가까이 보는 거예요. 이제 아까 4시간 봉을 보고 있으니까 이제 1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제 0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단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는 한번 내려와 주면 좋을 어떻게 보게 되면은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자리가 98K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고점 싸움 두 번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면은 한 번은 지탱해 줄 자리가 되기 때문에 98K 정도에서는 이제 매수를 한번 봐도 된다. 그 98K 밑에서는 94K까지는 덜어두시고 현재는 지지대가 두 개죠. 98, 94 외워두시고요. 그거밖에 없나요 하는데 일단 제 눈엔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 얘네가 지금 현재 추세를 조금 그려가면서 가고 있어요. 상단끼리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채널링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상승 추세 끄게 주고 나서 이 안까지 해서 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이 채널링 하단을 이탈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정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되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되는 라인은 어디냐면은 104.2K가 깨지냐 안 깨지냐를 정말 잘 보셔야 돼요. 104.2K가 깨진다면은 단기 상승 국면 끝난 겁니다.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이후 100K 근처까지 내려올 수 있고 단기 고점 구간에서의 지지대로 본다면은 이제 102.4K까지는 내려올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은 이렇게 딱 자리 하나를 보게 되면은 이제 딱 세 가지 볼 수 있겠네요. 94, 98, 102. 그 밑엔 더 없나요? 할 수 있는데 101.6K가 하나 보이긴 보입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차트에서 계속 무슨 얘기만 하고 있죠? 매수 타점만 얘기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은 현재 지금 매수가 우위에 있다는 거예요. 저항점은 전고점밖에 없기 때문에 매도를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보면 조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현재 매수를 보기 위해서 조금 더 큰 조정이 나오긴 어떤 자리가 나와줘야 되냐면은 104.2K 한번 깨줘주면서 102.4K까지 한번 내려오는 거 기다려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비트코인의 시세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CPI 결과 발표가 이 비트코인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차트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비트코인의 매수를 위해서는 지금이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 주셨습니다. 98K에서 94.015K까지 내려온다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 주셨고요. 만약에 104.2K 깨진다면 단기적인 상승 국면은 마무리되는 시점에 들어간다. 라고 설명 주셨거든요. 우선은 이 라인을 중점적으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 혼자 보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크립토 시장입니다. 제로쌤과 함께하면 하지만 쉽고 간단하게 체크해 가실 수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촬영하시고 소통방 입장하시면 코인에 대한 모든 것 우리 제로쌤과 함께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꼭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스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통해서 드리는 말씀은 해당 자산의 상승이나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